안녕하십니까. 에파쿠팜 체험농장TV 박덕석 박사입니다. 원예치유 전문가 안지연입니다. 오늘 영상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1강으로서 2급 치유농업사 자격시험 핵심 정리 부분 제1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2급 치유농업사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특히 시험 출제 예상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정리하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역시 원예치유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신 안지연 선생님을 모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초조하고 불안하십니까? 그냥 담담하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모쪼록 시청자, 수험생 모든 분들이 합격을 기원하면서 본 영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안 선생님, 시작하시죠? 네. 2급 치유농업사 시험 핵심 정리 제1부입니다. 치유농업 정책 도입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둘째, 건강에 관한 관심 증가. 셋째, 의료비 부담 증가. 넷째, 환경성 질환 증가. 다섯째, 환경 스트레스 증가. 다음은 치유농업 관련 시행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 시행 계획의 추진 성과와 평가, 사업별 세부 추진 계획 및 투자 계획, 해당 연도의 치유농업 연구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 방향과 목표,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다음은 치유농업,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 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적 농업, social farming. 개인의 필요성과 공공지출 감소의 관점에서 사회,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농업, 즉 식물, 동물과 농장의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치유농업, 케어 파밍, 애그로 힐링. 도시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범위에 함께 있는 치유농업은 체험 기반의 농장 활동과 도시농업 기반의 농업 체험 활동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농업까지 폭넓게 수렴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치유농업, 케어 파밍, 애그로 힐링, 이 슬라이드는 제가 제1강 때 사용했던 것인데 오자가 있었습니다. 애그로 힐링인데 애그로 파밍으로 제가 잘못 기입을 해가지고 오자가 있어서 다시 한번 또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의 개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목적, 활동에 대해서 개념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유농업 대상자는 전 국민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대상자는 사회적 취약계층입니다. 치유농업의 목적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건강 회복 및 증진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목적은 돌봄, 교육, 고용, 건강입니다. 치유농업의 활동은 농촌의 생산성 목표뿐만 아니라 농업의 서비스 측면을 살려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도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농업의 활동은 농업 농촌을 배경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치유농업의 대상자, 목적, 활동 이것은
좀 우리가 숙지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는 전 국민이 되고 어떤 차별화돼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치유농업의 목적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건강 회복 및 증진, 이런 내용들을 우리 모두가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의 개념입니다. 치유농업이란 농업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 활동을 통해 치료나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대상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인지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기 위해 치유농업 자원, 치유농업 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치유농업 관련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1년 이후부터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실시합니다. 둘째, 제3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수립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입니다. 셋째, 제4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 2020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실시는 올해 2021년 이후부터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실시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9년 국가지원센터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치유농업 경영자를 위한 전국적인 연합이 형성되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제도로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 청소년보호법, 건강보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관련 협회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2010년 치유농업연맹이 형성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고 치유농업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네덜란드 치유농업에서 이거 하나하나를 다 중하게 그 숙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제도 그 WMO라든지 그 사회지원법, 장기요양법, MLZ, 청소년 보호법, 건강보호법 등, 결국 또 치유농업연맹 형성된 거 이것도 개념을 알아야겠고,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되고 치유농업법 제정, 이 모든 게 네덜란드가 그래도 좀 활발하게 치유농업이 그 성행하고 있어가지고 좀 자세히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나라도 이제 그 네덜란드를 따라서 이제 배워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저희도 숙지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앞서야겠죠. 네, 충분히 앞서겠죠. 네. 다음은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중에서 치유농업 활동과 그 세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치유농업 활동에는 가정 돌봄과 지원, 노인 돌봄, 아동 학대, 주거 돌봄, 청소년 정책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을 알아보면 가정 돌봄과 지원에는 가정에서의 장기 요양 보호, 장기로 돼 있네. 장기입니다. 장기 네, 요양보호입니다. 네, 가정에서의 장기 요양 보호, 사회 지원법. 노인 돌봄에는 그 세부 내용으로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취약 계층의 노인, 아동 학대의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 학대 방지 대책, 주거 돌봄의 세부 내용으로는 장기 요양법, 노인을 위한 재가 요양, 청소년 정책의 세부 내용으로는 아동 보호와 청소년 치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노인 돌봄에서 우리가 우리나라 그 뭐랄까 경향으로 보면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 이것은 우리가 거의가 노인을 모시고 있는 상태니까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이게 네, 서구 스타일이니까. 네, 저희 나라 정서는 좀 약간 안 우리나라 맞습니다. 정상은 좀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도 또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세상이. 네. 예. 다음은 노르웨이의 치유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유 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부처를 통합위원회 구축 및 운영, 녹색치유위원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유 농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젝트, 연구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 통합위원회 구축은 농림부 주관, 품질관리 및 보증제도 운영, 치유농장 협약제도 운영, 치유농장 학위과정 및 평생교육, 국가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도 이거 참 우리가 주시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농림부 주관에서 정부 부처 통합위원회도 구축되고 품질관리 및 보증제도도 운영되고 치유농장 협약제도도 운영되고 특히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치유농장 학위과정 그렇죠? 네.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없죠. 이건 좀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또 대규모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있죠. 그래요. 노르웨이. 네. 자, 다음은 독일의 치유 농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5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원예 치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원예 치료의 르네상스라 불립니다. 400개 병원과 사회재활센터, 180여 개의 커뮤니티, 약 500개의 녹색 작업장의 EU 수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건강보험 직업병 치료 항목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내용을.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해외 치유 농업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그 세부 내용으로는 국가 단위 조직과 지역 단위 조직이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치유 농업 연맹은 2010년 설립된 국가 단위 네트워크 조직으로 국가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치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역할과 이해 관계자들의 교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치유 농업 서비스의 질적 관리를 위한 인증, 컨설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개주 대상 16개의 지역 단위 네트워크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덜란드 하면은 이 치유농업연맹 이거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농업연맹이 국가에서 이 국가에 해야 할 역할, 업무 등을 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업무를 이관했다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역 단위까지 네트워크로 조직되어 있다는 거, 우리나라 치유농업사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좀 이건 좀 잘 생각해서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이론 주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통합된 유기체로서의 인간. 둘째, 현상학적 장. 셋째, 실현 경향성. 넷째, 자기와 자기 개념. 다섯 번째, 가치의 조건. 여섯 번째,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 일곱 번째,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여덟 번째,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말하자면 최종 목표라고 보면은 온전히 기능하는 사람 또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으로서 The Fully Functioning Person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쳐놓은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합니다. 다음은 로저스 인간중심 상담 이론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실하려고 노력하기, 즉 진실성, 일치성. 둘째, 적극적인 경청하기. 셋째, 공감적으로 반영하기, reflecting. 넷째, 지금 여기의 즉시성. 다섯 번째, 자기 노출하기. 여섯 번째, 치료자의 개성 살리기.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기술을 이렇게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면은 마케팅의 기본 개념과 같습니다. 이 사람들 사귐에 있어서 저렇게 그 진실성, 응? 진실하려고 노력하는 거, 또 경청을 잘하는 거, 적극적으로. 네. 그다음에 공감적으로 반영하는 겁니다. 공감적으로 예 그렇죠 하고 리플렉팅,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하고 즉각 네.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 노출하게 자기를 완전히 오픈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틀리다면 틀린 거 아니에요. 말씀해 마지막에 주세요. 이제 치료자의 응. 개성 살리기까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 교수 기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개인 학습. 둘째, 소집단 학습. 셋째, 대집단 학습. 각각의 내용을 알아보면 개인 학습으로는 자기주도 학습, 도제 제도, 멘토링 코치가 있습니다. 소집단 학습으로는 강좌, 위원회, 토의 집단이 있습니다. 대집단 학습으로는 학술 대회, 컨벤션, 포럼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처음 보면은 좀 상당히 혼돈하기, 좀 소위 시쳇말로 헷갈리기 쉬운 네. 게 있어요. 이 위원회, 토의 집단, 어떤 세미나 이런 게 이제 소집단으로 들어가는데 얼핏 보면 그게 대집단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소집단, 대집단, 개인 학습은 뭐 그래도 알만한데, 하여튼 세미나, 여기 강좌, 세미나, 어떤 커미티, 위원회, 또 토의하고 하는 집단, 이런 것은 이 소집단이고, 그 컨퍼런스, 또 컨벤션, 포럼 이런 것은 대집단 학습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좀 구분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치유농업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평한 사용. 두 번째, 사용상 유연성. 세 번째,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네 번째, 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 다섯 번째, 실수를 감안. 여섯 번째, 적은 물리적 노력. 일곱 번째,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그러니까 치유농업 시설의 유니버셜 디자인 7원칙은 한마디로 남녀노소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것도 꼭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은 심리 검사의 분류 방법, 측정 구성 개념별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측정 구성 개념별 분류에 따르면 첫째, 능력 검사, 둘째, 성격 검사가 있습니다. 능력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학력, 지능, 적성 검사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에 관한 내용으로는 적응, 성격, 흥미, 자아 개념, 태도, 가치관, 가정 환경 검사가 있습니다. 성격 검사, 능력 검사, 이 측정 내용에 따라서 심리 검사를 분류를 하는데 좀 의외인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능력 검사는 그렇게 그냥 이해가 갈 수 있는데, 성격 검사에서도 이 가정 환경 검사까지 한다는 게 조금 네, 의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별 심리 검사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객관적 검사의 특징. 검사 과제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검사에 평가되는 내용이 검사 목적에 따라 일정하게 준비되어 있고 일정한 형식에 따라 반응됩니다.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개인마다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성이나 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려는 목적을 지닌 구조적 검사입니다. 다음은 측정 내용 및 제작 방법별 심리 검사의 분류 중 두 번째, 투사적 검사의 특징입니다.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개인의 독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비구조적 검사 과제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무제한으로 개인들의 다양한 반응을 허용해 주기 위해 검사 지시 방법이 간단하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라고 볼 수 있으며 그러므로 피검자의 반응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검사는 구조적 검사고 네. 투사적 검사는 비구조적 검사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비교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다음은 심리 검사의 분류 중에서 투사적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점에는 반응의 독특성, 방어의 어려움, 반응의 풍부함, 무의식적 내용의 실제가 있습니다. 반응의 독특성은 개인을 이해하는 데 유용합니다. 방어의 어려움은 피검자가 방어 반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응의 풍부함은 반응의 다양성이 개인의 독특한 심리적 특성을 반영합니다. 무의식적 내용의 실제는 전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심리적 특성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투사적 검사의 단점으로는 검사의 신뢰도, 검사의 타당도, 반응에 대한 상황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검사의 신뢰도는 신뢰도가 부족합니다. 검사의 타당도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자료가 아닌 임상적인 증거를 근거로 합니다. 반응에 대한 상황적 영향력은 여러 상황적 요인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습니다. 다음은 심리검사의 분류 중 객관적 검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검사 실시의 간편성,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 객관성 증대입니다. 검사 실시의 간편성은 시행과 채점, 해석의 간편성 및 시행 기간이 짧습니다.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는 검증이 이루어지는 표준화된 검사입니다. 객관성 증대는 변인 영향을 적게 받고 개인 간 비교가 객관적으로 제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객관적 검사의 단점으로는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경향성, 문항 내용의 제한성이 있습니다. 사회적 바람직성은 내용에 따라 방어가 용이합니다. 반응 경향성은 피검자의 순수한 반응에 오염 변인으로 작용합니다. 문항 내용의 제한성은 특성 상황, 상호작용 입장에서 성격 기술이 어렵고 사태 변인을 고려하는데 실패함으로써 검사 결과가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검사 중에 투사적 검사하고 객관적 검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투사적 검사는 신뢰도 및 타당도가 좀 나쁘다는 거고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신뢰도 및 타당도가 이미 그 검증이 이루어진 표준화된 검사라고 하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좀 더 그 정확한 그 자료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투사적 검사하고 객관적 검사는 장점 단점이 조금 이렇게 거꾸로 놓으면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심리검사의 객관적 검사와 투사적 검사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검사입니다. 객관적 검사는 또다시 지능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의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검사 중 먼저 지능검사 방법입니다. 객관적 검사 방법 중에 지능검사 방법입니다. 지능검사 방법에는 WISC, WAIS, WPPST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능검사 방법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면은 WISC는
웨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포 칠드런에서 웨슬러의 어린이용 지능 척도 검사가 되겠고, WAIS는 웨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을 해서 웨슬러의 성인을 위한 지능 검사가 되겠고, 다음 WPPST는 웨슬러 프리스쿨 앤드 프라이머리 스케일 오브 인텔리전스 테스트에서 웨슬러의 취학 전 또는 초등학교생들의 지능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객관적 검사 중 성격 검사입니다. 성격 검사에는 MMPI, MBTI 같은 두 가지 성격 검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성격 검사의 두 가지 유형인 MMPI와 MBTI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MMPI는 미네소타 멀티페이스 퍼스널리티 인벤토리 해가지고 다면성 인성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 MBTI는 마이어스 브리그스 타입 인디케이터 해가지고 마이어스와 브리그스가 개발한 성격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객관적 검사의 세 번째 방법인 흥미검사입니다. 흥미검사에는 직업 흥미검사, 학습 흥미검사, 적성검사 이렇게 세 가지 흥미검사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투사적 검사 방법에는 로샤 테스트, TAT, CAT, DAP, HTP, BGT, SCT 등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투사적 심리검사의 방법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로샤 테스트입니다. 로샤 검사는 로샤 잉크블랏 테스트라고 해서 로샤 잉크 반점 검사라고도 하는데, 이 로샤 검사법은 심리학에서 인격 진단 검사법의 하나로 잉크 얼룩이 있는 10장의 카드를 제시하여 좌우 대칭의 모양을 보여주고 그 반응으로 성격, 정서, 안정도를 진단한다고 합니다. 다음 TAT 검사 방법입니다. TAT는 Thematic Apperception Test로 주제 통각 검사라고 하는데, 이는 피검사의 심리상태, 욕구 및 동기, 환경에 대한 지각과 대처 방식, 문제 해결 방식, 갈등 영역 등과 같은 다양한 성격적 측면을 평가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다음은 CAT 방법입니다. CAT 방법은 Comprehensive Attention Test라고 해서 종합 주의력 검사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DAP 방법입니다. DAP는 Draw a Person Test, 즉 인물화 검사 방법입니다. 아동의 내면 세계, 즉 흥미, 욕구, 갈등, 성격, 인지 능력 등을 표현해내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HTP 방법입니다. HTP는 House, Tree, Person으로서 집, 나무,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피검자의 자기상,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정서 상태를 포함한 특징을 평가하는 검사입니다. 다음 BGT 검사입니다. BGT 검사는 벤더 게슈탈트 테스트라 해서 엘 벤더가 고안한 시각운동 기능 검사라고 합니다. 즉 시각적 구성 능력을 평가하여 뇌 손상에 대한 선별 검사를 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SCT 검사입니다. SCT는 Sentence Completion Test라고 해서 문장 완성 검사라고 합니다. 이는 반응에 나타나는 정서적 표현의 정도, 긍정적 묘사 또는 부정적 묘사 등을 해석하는 성격 검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급 치유농업사 시험 길라잡이 제21강 2급 치유농업사 시험 핵심 정리 제1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강에서 20강까지 내용 중 교재 내용에서 누락된 부분 또는 핵심 내용을 중복해서 다루어 보았습니다. 안 선생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박사님. 네.